소개하시는 멘트를 듣고 나니 새삼 좀 느끼는 건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이름만으로도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강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새삼 많이 들고요. 앉아 계시는 분들 몇몇을 보니까 이거 과연 이게 제가 앞에 서가지고 강연이라는 걸 해도 될까 싶을 정도라 가지고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메가스터디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인 토론은 3개의 섹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토론은 영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영어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영어 교육의 미래를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토론은 학생 실력별 수업 설계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인강 또는 현강으로 경험하셨던 부분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서로 제시해보는 기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론은 좋은 영어 수업 교재란 그리고 좋은 영어 강사란 이란 주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어 강사이신 만큼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 영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 선생님께서 간단히 열어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절대평가 시절에 영어가 어렵다라는 말로 지금 현 시장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출액을 늘릴 수 있었던 거에 기저가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1, 2 기출 정식, 학년을 낮춘 컨텐츠들을 제가 이제 인강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강사에게는 모양새가 빠지는 컨텐츠일 수 있어요. 저희는 고3 수능 대비하는 사람인데 고1, 2들을 위한 컨텐츠들, 그것도 기초어법, 내신까지를 커버하는 컨텐츠들 이런 걸 내는 게 사실 그렇게 있어 보이는 행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내신 중심으로. 그럼 저희도 맞춰서 움직여줘야죠.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영어 시장을 대비하는 강사들의 가장 제대로 된 마인드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던져드리고 개별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하던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후에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 비중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영어 사교육 시장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교육 시장이 다 안 좋아요. 사실 그쵸? 뭐 사교육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고 한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입시 제도의 영향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던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변화의 흐름을 좀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사교육 시장 전체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속한 메가스터디라는 곳이 차지하는 파이는 그 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선생님들의 매출액도 전체적으로 좀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 저는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아니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믿을 만한 컨텐츠만 보고 다 투자를 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게 뭐 비단 사교육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막 새롭게 컨텐츠를 내주는 사람보다는 이미 구독자 수 많고 어느 정도 검증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눈길이 더 간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같은 거 보실 때요. 이제는 집에서의 IPTV보다는 이미 가입자 수가 많은 OTT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플랫폼의 시대가 됐고 플랫폼이 모든 걸 다 잡아먹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어떤 갖춰진 1등 플랫폼에서 모두가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본인이 플랫폼을 만들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사실은 제 걸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한두 개씩 찾아보기 시작하면 관련된 영상들이 여러 개 뜨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에 영어 강사님들과 관련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뜨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엉뚱한 것에서 빵 터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계속 활용을 하시고 플랫폼을 활용하시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걸 다른 쪽에서 뜨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님인데 중간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죠? Get ready with me 뭐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거
이런 거 올리셔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타기를 기다리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보고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인 것들로 플랫폼에서 승부를 볼 수 없으면 결국은 살짝 뜨더라도 한계가 되게 분명해요. 저희가 왜 뭐 학원가에 오래 계시다 보면 뭐 이런저런 사례들 많이 보잖아요. 뭐 얼굴이 유달리 외모가 뛰어나셔가지고 확 뜨는 어떤 특정 과목 강사 선생님들이 사실 컨텐츠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훅 가라앉는 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플랫폼 같은 걸 좀 준비를 하실 때 최대한 좀 본질적인 것들에 좀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수능 강의를 14년째 하는 강사 겸 원장입니다. 네. 수능이라는 패턴화된 강의를 하면서 매년 아이들의 수준과 그에 예상되는 문항 스타일 등등에 따라 마치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처럼 효율적인 수능 영어 강의 전달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부분, 그리고 매년 다르게 전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현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자에게 맞추는 소비자는 없어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맞춰야죠. 근데 저희가 하는 이 서비스 직종이 교육이라는 서비스 직종이 되게 애매해서 항상 저희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교실 내에서의 지위로 따지면 저희보다 낮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못 따라오면 저희가 뭐 더 답답해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저희가 맞춰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큰 것,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지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연령대랑 상관없이 요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밈은 좀 많이 보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많이 보는 밈은 좀 보셔야 합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뭐에 환장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절대로 어떤 영어 수업에 환장하진 않습니다. 그 전에 다른 밈들부터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좀 많이 필요해요. 진짜로.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달과 관련한 부분인데 저는 요 최근에 그 TV에서 젊은 세대의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텐츠들 보면 조금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세대에 비해서 문해력이 단순하게 딸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윗세대에 비해서 한문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은 확연히 딸리는 세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말은 되게 많은 것들이 한문 문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문해력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못 받았던 세대거든요. 그냥 요구하는 문해력이 달라진 세대예요. 요구하는 문해력이 확실히 달라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 가장 통하는 문해력이 뭔지를 좀 많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요새 신경을 쓰는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 말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바꿨습니다. 강의에서 톤을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학생들한테 먹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휴지기를 짧게 줘야 돼요. 예전에는요, 긴 문장을 쓰고 문장과 문장 간에 생각할 수 있는 휴지기를 주는 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발화법이었어요. 이게 먹혔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학생들한테 있어 보이는 시기인 거죠. 이게 강사의 카리스마였던 거고. 근데 요새 학생들은 그런 호흡을 못 따라가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쇼츠를 보는데요. 더 어린 학생들은 틱톡을 보는데요. 긴 호흡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소리 빠르게 문장 간의 포즈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웬만하면 문장도 다 토막내서 말해버려요. 문장도 다 토막내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업 중에 집중력의 스팬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보면 한 30분 정도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올해는 더 짧아졌어요. 보통은 한 15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15분마다 한 번씩은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강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뭐냐면 리프레시를 자꾸 수업이랑 연결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 기승전 결국 무슨 교훈으로 나오겠구나.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시킬 때는 아예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대도 하나 썰을 막 풀거든요. 썰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쩌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고 그냥 수업이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애들이 환기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 많이 돼요. 이런 식의 리프레시를 좀 주는 구간을 2번 잡고 한 45분마다 수업을 끊어가요, 저는. 대신에 쉬는 시간 되게 짧게 주는 거죠. 3, 4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의 이해력과 학생들의 뭐 문해력이 예전보다 딸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 이런 접근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주는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좀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수업 외에 부차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취입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영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옛날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현장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면은 어휘가 진짜 요새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새 목동이나 대치 쪽에 다이어라든지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 대비를 옛날에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어휘만 하더라도 기출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그냥 난이도 자체가 높은 어휘가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어휘였다면 최근에는 보면 알고 있을 법한 어휘의 좀 다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신 시험의 트렌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다이어를 묻는 문제, 영영사전적 풀이를 묻는 문제가 되게 반갑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수능의 트렌드랑도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는 강사 생활을 하던 초창기부터 영어 단어장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제가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진짜 별거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도록 영어 단어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영단어 있어요. 6,000개 정도 모여 있는데 보면 이제 대도하다는 단어들도 많아요. 애플 뭐 이런 것도, 버스 뭐 이런 것도 다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걸러내고 나면 실제로 뭐 현장에서 쓸만한 단어는 좀 많게 보면 2,000개, 좀 적게 보면 1,500개 정도까지로 선을 좀 추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거 가지고 그냥 정말 단순한 작업부터 뭐냐면 단어의 영영사전 풀이 있잖아요. 요거 그냥 다 옮겨 적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이제 주요 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넣는 걸로 해서 영단어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직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영영사전이나 그 영어의 다이어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영단어장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사실 좀 힘든 상황이라면 영영사전적인 풀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장을 활용해서 평소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룩.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원룩.com 거기 한 번에 보기 .com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전 세계 있는 모든 영영사전들이 이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사전 하나 지정을 해놓으시고 뭐 옥스포드나 콜린스 코빌드 같은 거 사전 하나를 지정을 해놓으시고 좀 낮은 학년이면 롱맨 같은 거 지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내신에 등장하는 영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10개 단어씩만 외우도록 단어장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냥 프린트로 핸드아웃으로 미션 주고 단어 시험 치고 요걸로 대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평소 대비가 그냥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중위권 학생들을 2등급까지는 이제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게 정말 거기서 이제 멈추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죄송합니다. 봤었거든요. 말씀 중 내신 수능 어느 수능입니다. 수능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수능에서 선생님만의 어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혹시 비법이 있으신지. 지금도 저희 학생들 중에 2등급은 그냥 쉽게 노는데 1등급 노는 게 그 한 발의 차이인데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2등급과 9등급의 차이보다는 안정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실력적인 차이가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1, 2등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예요. 근데 정확한 진단부터 선행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데 2등급에서 1등급을 못 올라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일단 자기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절대평가 시대의 2등급은 80점대인 거거든요. 영어를 결코 잘하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갔으면 3등급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상대평가 기준으로 얘기하면 고를 만한 등급인데 그냥 시험지에 2가 찍혀 있으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 성적이 안 오르면 문제 풀이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안 올라가는 애들은 특정 유형이 약한 게 아니라 틀리는 것도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죠? 자기들은 맨날 빈칸이 약하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주제 제목 요지도 틀려요. 그죠? 그냥 빈칸이 문제가 많으니까 많이 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해도 이 붕신들이 듣기도 틀려와요. 근데 이거 듣기 틀려오면 자기들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막상 그 듣기 틀린 문제 딱 보면요. 거기는 어휘 몰라서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학생들이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그냥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좀 앞에다가 불러놓고 깨주는 방식을 되게 많이 씁니다. 시험지 놓고 네가 틀린 문제 직접 확인하도록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 묻는 거죠. 자, 지금도 빈칸이 약해서 2등급이 1등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부터 시작해서 자기 객관화를 좀 해주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학생이 안 되면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여주셔야죠. 정확하게 네 문제가 뭔지를. 근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 특정 유형만 약해서 1등급을 못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되게 이제 해답이 쉽잖아요. 그 유형만 파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여러 유형을 골고루 틀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휘와 구문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근데 어휘와 구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타고난 센스발로 2등급까지는 그냥 치고 올라와 있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그냥 기출 구문부터 제대로 좀 시키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는 제가 6평이나 9평, 총평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여기 온다고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꼭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석은 좀 곧잘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등급 기준도 물론 맞지만 1등급 아이들도 지문 전체에 대한 본인 나름의 논리력을 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해석과 정답을 찾는 그 순간은 저는 찰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찰나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수업 때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학 수업에 그리고 어학 학습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요거예요. 수학은 제 사고 과정이 보입니다. 쓰니까요. 근데 이제 어학은 과정이 안 보여요. 과정이 안 보이죠. 내가 뭘 사고를 잘못해서 문제를 틀렸는지를 포착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강사들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정답이 좀 제일 많이 좌우되는 유형이 제 생각에는 빈칸과 순서 삽입인 것 같아요. 나머지 유형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문장 해석이 되고 논리로 이해하면 문계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빈칸과 순서 삽입은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빈칸 같은 경우도 원어민들은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패러프레이징인데 한국인들이 이해 못하면 틀리기가 되게 쉽고 순서 삽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은 순간들이 학생들에게 꽤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수업을 빈칸과 순서 삽입 수업 어떻게 좀 준비를 많이 하냐면 이제 메가스터디나 EBS를 들어가 보면 각각의 문항의 선지별 학생들의 정답 선택 비율이 좀 나와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한 오답의 선택 비율이 15%가 넘어가는 거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고른 오답이거든요. 저는 역순으로 올라가서 그 오답을 고른 이유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민합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수업 때 그걸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너네 아마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을 이렇게 간 친구들은 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리고 그 범주들을 계속 묶어줘요. 그러니까 한 3번 문제 정도 풀다가 3번으로 오답 나온 친구 있으면 너 아까 1번 문제에서 오답 2번 했던 친구니? 계속 같은 실수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교재에다가 그걸 표시할 수 있는 란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빈칸 같은 경우면 특정한 문장을 해석을 잘못 못했으면 그거 체크 좀 하는 란. 그리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걸 해석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거 체크하는 란. 선지에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다이어적인 의미를 체크 못하는 거면 또 체크하는 란.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자꾸 연습을 해야 그 찰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내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강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네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요걸 수업 때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특히나 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에서는요. 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학생 실력별 수업 설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인강이나 현강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갖다 이 부분에 대한 짧은 발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학생들의 모든 등급들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영어 수업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커리큘럼을 이렇게 벌려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등급대에 맞는 수업을 해주는 게 영어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남의 나라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제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 학생들이 이제 같이 한 공간에서 하나의 수업을 뭔가를 듣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도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설정해 놓은 등급별 수업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등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낮은 단계의 수업을 먼저 듣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들도 많이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대형으로 다 모아놓고 그냥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나는 개설해 놓은 수업이 딱 이 정도 수준밖에 없는데 그냥 뭐 학생들이 밀고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 현장 수업이 이제 그런 상황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무조건 상위권에 초점 맞춥니다. 무조건 상위권에 초점 맞춰요. 저는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상위권입니다. 극상위권 말고요. 극상위권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영어 이제 만점, 어쩌다가 한 97점, 95점 나오는 친구들요. 사실 이 친구들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상위권은 적어도 2등급 후반대에서 1등급 초반대까지의 점수의 진동, 혹은 1등급을 고정적으로 받긴 한데 자기가 2등급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진 학생. 저는 여기에 무조건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수업 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그 등급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줄 테니 너는 네 등급에 맞는 부분을 그냥 알아서 얻어가라. 예를 들어서 네가 4등급이면 그냥 이 수업에서 모든 걸 다 이해 못해도 되니까 적어도 문장을 해석하고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만이라도 다 얻어가라 라고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출 정식 안쪽에 나중에 이제 해설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전의 기출이랑은 해설이 좀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별로 쪼개가지고 어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구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멘트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글 전체의 맥락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멘트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 9년 전, 인강을 하기 전이죠. 인강을 하기 한 2년 전, 2, 3년 전쯤부터 기출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만들었던 복습 시트의 방식이었어요. 현장에서 학생들이 보도록.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 현장 수업을 순간순간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요, 복습할 때 수업 내용을 복귀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다 때려 넣는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을 때 처음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수업 내용 다 넣어 놓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네 수업 듣겠냐, 이 불안감이 되게 많으신데요. 아니요, 이거 한번 맞들여 놓으면 이것만 들어요. 딴 데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해설지가 너무 어설퍼 보여서. 거기다가 저는 최근에 한 4, 5년 됐죠. 더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현장 학생들한테는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구조화해 놓은 필기노트를 나눠줘요. 필기노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필기노트를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면은 학생들이 수업 때 놓치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뭘 잡아야 될지 포인트를 다 아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썰도 다 적어놔요. 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썰 풀었다라는 것까지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대형 강의를 해야 되고 학생들의 등급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보조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복습을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집중력을 놓치더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걸 뭐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애초에 이제 수업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개설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수업 여러 개 나눠서 개설하는 거는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방식이고, 돈 벌어야 되는 강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시고 품을 좀 파시더라도 복습용 컨텐츠를 완벽하게 만드실 것은 저는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단어 암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학생들 위한 효과적인 어휘 암기 지도 관리 방법이 있으신지? 없죠. 이게 뭐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게 강사의 능력이고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능력과 카리스마는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될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효율적인 단어 암기법을 물어보는 애들이 있으면은 되게 많이 화를 내는 편이거든요. 아니, 효율적인 단어 암기법이 세상에 어딨냐고. 단어 외우는 게 힘들어? 왜 힘드냐면 네가 지금까지 외운 적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안 외워도 된다고. 그리고 평생 단어 모른 채로 살아가라고 그냥. 네. 그러면 수능 말고 딴 거에서 네 재능을 찾을 수 있잖아. 하다못해 네가 라면을 되게 맛있게 끓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해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 버려요. 그게 지금의 제 발화법이고 지금의 제 훈련 방식이고 지금의 제 카리스마인 거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좋은 수업 교재란 그리고 좋은 영어 강사란 이라는 주제이고요. 여기에서 먼저 선생님께서 짧게 들어가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교재가 베스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좀 리밋은 정해야 돼요. 한계는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보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시중에서 유행했던 어휘책들 보면 좀 답답한 게 어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책들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뭐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이것저것 워낙 잡다하게 많이 섞여서 뭐 라틴어에도 뿌리 두고 있고 히브리어에도 뿌리 두고 있고 막 이런데, 이 어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외울 만한 단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저희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재들 보면 이거 투머치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 리밋을 잘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강사 시절 초창기를 좀 돌아보면 저도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쨌든 저도 무명의 강사니까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떤 짓을 했었냐면, LSAT 있죠. 거기에는 교재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설지를 막 쓰고 막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짓을 왜 했지 싶은 거죠.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리밋을 설정 잘하는 게 교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좋은 강사라는 것에 대한 제 철학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직업은 선생이 아니라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거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과도하게 이 선생이라는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학생들에게 뭔가 가치관을 주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건전하게 살고 있는 어른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죠. 건전하게 살고 있는 어른의 모습. 저는 딱 그 정도까지가 이제 좋은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제일 큰 임무는 맡겨주신 만큼 성적을 올려주는 거죠. 거기에 뭐 초점 맞추면 그게 베스트일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도 없는 단과 강사가 학생들의 눈에 불신과 무관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극한인 직업군이 보통 재종반 들어가는 선생님들이에요. 재수생들은 이미 자기들이 이제 클 만큼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 공부는 못하더라도 강의 감별은 잘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강사 소믈리에라고 얘기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가르쳐봐, 내가 확인해볼게, 딱 이런 느낌으로 앉아 있어요. 이 친구들 앞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인간계에서 날고 기는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강사들이 아니면 다 이제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첫 수업에서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무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무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친구가 제가 TV 출연한 뭐 어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놨나 했는데, 조정식의 수업을 들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해가지고 몇 가지 항목들을 쭉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뭐 어휘에서 제너럴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뭐 빈칸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글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 요거 세 가지를 좀 적어놨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거 세 개가 제 시그니처인 거죠. 보통 첫 수업 때 학생들을 깨야 되면 그 시그니처인 뭔가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절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남들은 안 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시다가 이게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 목표가 뭐냐면, 저는 야구에서 직구 승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직구가 나올 줄 알고 있어도 못 치는 직구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이제 투수로서 최고의 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사로서의 최고 로망도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구도 칠 수 없는 무적의 직구를 던지는 강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파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영어는 어휘 싸움이죠. 그리고 어떻게 글을 읽느냐에 대한 싸움이죠. 요거 두 개를 첫 수업 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화력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읽으면 되는 시험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 읽는지를 보여줄 게를 처음부터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학생들 불신이 좀 많이 깨지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거는 그 어휘 같은 경우는 통번역사님들이 쓰신 책들요, 이것저것 보다 보면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좀 달라요. 수능 영어 시장이랑은. 그럼 다음으로 교재 관련된 사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수능 어법과 내신 영어법 문제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교재나 콘텐츠 추가 예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다라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만든 컨텐츠가 괜찮아 어법 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보고 이게 아직 멀었구나. 근데 이게 뭐 반쯤 농담이었고,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내신 어법은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이거 어떤 간극을 메꾸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특정 학교에 맞춰가지고 문법 문제를 교재에다가 담아버리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보기엔 투머치가 돼버리는 거고, 그죠? 예전에 2005학년도 그 평가원 모의고사, 처음에 치러졌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컴퍼니와 어컴퍼니의 차이에 대해서 문법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신 선생님이신지 그걸 내신어법에서도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컴퍼니, 어컴퍼니, 관사가 붙었을 때 아닐 때의 차이, 이거는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교재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신은 어떤 종합적인 교재로 다 커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지역에 맞는 어법은 선생님들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학원들 보면 지역 강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동네 학교들의 내신을 꽉 잡고 있는 학원들이 지역 강좌들이에요. 그죠? 거기 내신 대비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와, 진짜 기가 막힌 디테일까지 다 챙겨 놓거든요. 다른 학원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노하우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제일 놀랐던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교과서 본문 가지고 내신 대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본문을 되게 작은 글씨로 앞뒤 비포 용지 정도 사이즈 되는 곳에다가 다 이제 본문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문법적인 사항들을 깨알 같은 글씨로 밑에 다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걸 코팅해줘요. 그래서 그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샤워할 때 볼 수 있는 용도입니다. 어떤 디테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에 어떻게 되냐면 학교와 학생 이름을 다 따로따로 워터마크로 박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정성일 수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가 샤워하는 시간까지도 신경 써주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학교 내신에서 다루는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신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 내는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좀 컨텐츠에 접근을 하실 때 이런 디테일들 챙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 샤워할 때 볼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거 고민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개별적으로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시는지 수업 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수업 중에 친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지금 친밀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좋은데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수업이 싫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친밀도는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단 50명이 넘어가는 강의실에서 의도치 않은 친밀도의 형성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줍니다. 예를 들면 항상 뒤쪽에 앉는 애라서 저 선생은 나 잘 모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애 이름 하나 부르면서 너 지난주에는 여기 앉았다 여기로 자리를 옮겼네 한번 하면요, 걔 다음 주부터 눈빛이 바뀌어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의 대형 강의 얘기고, 그 전에는 저는 학생들과의 강의실에서의 친밀도를 안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단어나 구문 해석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강의를 들어서 조금 알겠는데 영작에 관해서도 혹시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영작이었던 것 같아요. 서술형 영작. 근데 솔직히 아시지 않나요? 이건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인 거. 그냥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서술형 영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내신 시험이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으면 교과서를 다 외워라. 두 번째, 그냥 영어 자체를 잘하는 거다.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교과서 많이 외우면 결국 영어 잘하게 된다. 저는 그래서 교과서 외우는 거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학생들은 촌스러워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인 거.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도. 그래서 저는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미국인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영어 사용 능력을 굉장히 높게 사요. 고급스러운 어휘로 잘 구사를 하시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회화를 잘하시고 연설을 잘하시냐. 해외 생활 경험은 없으신데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자기는 산골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교과서를 지금도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계속 단어만 바꿔가면서 영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교과서를 조금 무시해서 그렇지 교과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석학분들이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문장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 많이 외우는 게 영작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서술형 영작은 솔직히 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시 대비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저는 서술형 영작 문제는 버리고 가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면 수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네. 이제 수준별 수업하고 그 첫 번째 때 내신을 수업을 하시면서 네. 이제 영상으로 제공하고 네. 애들을 거의 관리나 테스트 위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강사로서 앞에 나와서 이제 무대를 공연하는 느낌의 이제 강사로서의 매력 이런 것들을 발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대형으로 좀 커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중간에 어떤 지점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지를 좀 궁금해서 네. 카메라 앞에서 수업하는 거 자체가 공연이죠. 그래서 이게 보충 영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정말 딱딱하게 그냥 수업만 하세요. 근데 그건 찍는 저도 재미없고요.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보통은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영상 찍으실 때는 영상장 찍는 사람도 따로 없는 경우가 거의 많으시죠.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거나 눌러놓고 와가지고 이제 영상 찍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거 할 때도 혼자서 퍼포먼스 다 했었어요. 그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장에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썰도 다 풀고요. 심지어는 7개의 교과서를 찍으면 7개의 교과서에 다 똑같은 썰들을 하나씩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 아니면 그 테스트 할 때 중간에 그런 거 넣는 겁니다. 조정식이 말했던 이 썰에서 등장한 인물은 몇 명일까요? 이런 거 묻는 거. 그럼 이게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시험 치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저는 어떤 경우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강사가 앞에서 앉아 있는 건 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학생들, 내신이 다른 범위에 있는 여러 학생들을 놓고 관리하는 역할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보통 조교들을 두고 조교들한테 관리를 시키고, 저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질문 있는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내신에 추가적으로 범위가 들어가는 학생들 불러와서 직접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구문들을 들어올 때 이렇게 쭉 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신 교과서 범위에 있는 거. 근데 그거 보다 보면 구문의 범위들이 좀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따로 빼가지고 쭉 불러 모아서 따로 강의를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최대한 이제 앉아있는 모습 안 보여주고 계속해서 뭔가를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라는 과목은 과목이 주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로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 이만큼 준비한 거를 티내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나는 당연한 준비인 거고, 이 앞에서 얼마나 여유롭게 학생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강사로서 제일 더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목의 특성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찍으실 때도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드립도 다 치시고, 학생들 뭐 어차피 이제 내신 하면 이름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도 불러주시고, 너 이 새끼 졸고 있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이 타이밍쯤에 휴대폰 보고 있을 것 같으면 휴대폰 꺼라는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여유 있는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하는 그 비율이 적은 그 얘기 나눌 때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좀 자기가 맞아야 될 등급을 이렇게 좀 정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는 수능 최저 점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등급을 맞는 게 가장 이제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2등급을 목표로 하거나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실 이제 강의나 혹은 제가 이제 좀 지도를 할 때는 그래도 그 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1등급이란 걸 목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고객님들의 니즈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하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점점 느끼는 거는 영어에 대한 좀 학습의 의지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 약간 좀 효율을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현장에서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영어 수업할 때 제가 요 근래에 좀 많이 드는 생각이 거의 영어보다도 약간 비문학을 수업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비문학이란 영역이 이제는 수능 영어의 한 파트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부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영어 강사님들 다 모여 있잖아요. 이거 하나 좀 약속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끼리 가지고 있는 패배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어 절대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과목이 되게 쭈구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 패배감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른 과목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건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학생들이 효율성을 찾는 것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영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엉망이에요. 이게 저는 그냥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생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90년대 초반생들, 뭐 요 정도 90년대 초중반생들 정도까지 계실 것 같은데 그 시대까지만 해도 어쨌거나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식은 좀 정해져 있었어요. 뭐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산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공식이었는데 요새는 아닌 거죠. 세게 얘기하면.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하다못해서 그 뭐죠? 롤? 이런 거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벌 수도 있고 한 시대이다 보니 학습에는 재미를 못 붙이는 게 너무 당연한 현상인 거죠. 저는 근데 그래서 다른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굳이 이쪽으로 땡겨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학적인 고민이니까 각자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효율성 찾는 거 있죠. 효율성 찾는 거.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새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그런 건데 그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운동하기 전에 영상부터 찾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 저는 옆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둡니다. 그냥 두고 깨져봐야 정신 차려요. 이거는 얘기해 준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워낙 영악해서 세상에 애들이 워낙 영악해서 예전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공포 마케팅도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너 3등급만 목표로 하잖아? 그럼 3등급 안 나올 수도 있어. 너네 선배들 누구누구가 그래서 안 먹혀요. 진짜로 안 먹혀요. 저는 그러니까 고객님들 니즈에 있으면 그냥 니즈에 맞게만 수업해 주시는 걸 저는 오히려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3등급을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보여줘. 그러면 이 고객이 다른 고객들을 물고 오겠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얘기를 하다 제가 잠시만. 영어 강의를 하다가 제가 영어 비문학. 맞아. 비문학과 관련한 얘기인데 근데 텍스트에 기반을 둔 강의들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딱 조심하셔야 될 게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와 하면서 듣다가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기억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2019학년도 기출 문제인데 스포츠에서의 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보면은 첫 문장에서 Q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Q가 무슨 의미냐 물어보면 근거, 단서 이제 이런 의미를 먼저 생각하죠. 근데 일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Q라는 단어를 운동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뭐 Qing이라는 표현으로 써가지고 뭔가 시작점, 출발할 때 포인트 이런 의미로 되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지문은 이 Q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알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쉽게 읽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메타 같은 걸 위주로 지문을 조금 분석을 하시다 보면 학생들한테 영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비문학적 접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배경 지식 좀 지양하고 지문 외에 있는 것들을 좀 덜 가르치는 방식, 요걸 계속해서 찾으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덧 행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조윤 선생님의 마무리 멘트 한번 듣고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기죽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네 학원들이, 영어 학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슬픈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르게 해석하면요, 후발 경쟁주자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학원에 강사로 발을 들이기 제일 좋은 과목, 그러니까 강사 생활을 시작하기 문턱이 제일 낮은 과목이 영어랑 국어 2과목이죠.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목들이고 누구나 티칭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사실 이 2과목이 제일 레드 오션이었어요. 제가 강사 생활을 했던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수능 국어가 굉장히 쉬워졌던 몇 년 동안 국어는 완전 후발주자들이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영어 시장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후발주자가 없습니다. 후발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계에 지금 데뷔하는 선생님들 보세요. 그냥 회사에서 구색을 맞추려고 젊은 선생님들 쭉 넣는 거 외에는 후발주자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최근 메가 스터디만 하더라도 새롭게 영입되는 선생님들 보면 다 연령대가 있으세요. 뭐 김동환 선생님, 고정재 선생님, 고수현 선생님, 전부 다 한참 전부터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세요. 이미 대치동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후발주자가 없으니까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젊은 선생님들께는 훨씬 더 적은 경쟁으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희망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건데,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사교육계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좋아질 산업군은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면요, 요식업계도 타격을 입어요. 근데 인구 줄어든다고 백종원 선생님이 어렵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왜냐면 맛집은 살아남거든요. 언제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맛집은 살아남아요. 무조건이요. 그리고 그 맛집이 저희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집중이 조금 아날로그하고 올드한 방식,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 문법책을 만들 것이냐, 얼마나 좋은 단어책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팅을 해서 나눠주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온라인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티칭하는 저로서는 커버할 수 없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보신다면 지역에서부터 충분히 강자가 좀 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